띵동, 띵동. 늦은 밤 끈질기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마친 하영은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젖은 비내음과 함께 스며든 건 낯익은 그림자. 분명 화장까지 마쳤던 엄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온 엄마는 믿지 못할 진실을 품고 있었고 그 진실은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복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런던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하영은 텅 빈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친 탓에 창백했습니다. 새벽 2시 마감 기한이 임박한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던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영아, 엄마 돌아가셨다. 하영의 손가락 사이에서 펜이 허무하게 떨어졌고 머릿속은 새하얀 도화지처럼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요? 갑자기요? 심장마비래.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대. 준호는 하영의 질문에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하영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하영아, 길게 설명할 시간 없어. 나도 지금 정신이 없다. 일단 빨리 들어와. 입관식도 빨리 진행하려고 해.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입관식을 왜 빨리 진행해요? 나 엄마 얼굴 봐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영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과 함께 준호에 대한 원망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시신 상태가. 아니, 됐다. 와서 이야기해. 빨리 와. 준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영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죽음보다 더 잔혹하게 느껴지는 오빠의 차가운 태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거 꿈이지. 이럴 리가 없는데. 하영이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빠른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꽉 막힌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짐을 챙겼고 다음 날 새벽 하영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영은 창밖의 먹구름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곧 한국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러 다녀요, 엄마. 며칠 전 엄마와 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고 바쁜 일상 속에 엄마를 잘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영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하영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고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영이 준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정말. 응,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대.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준호가 차를 몰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입관을 그렇게 서둘렀어요? 나 우리 엄마 얼굴 봐야 하는데. 하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시신 상태가 안 좋았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름이라 시신 부패가 진행이 많이 됐어. 준호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려 하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생을 위로하는 눈빛이 아니라 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하영은 영정 사진을 보며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준호와 그의 아내 미라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미라는 연신 손목시계를 힐끔거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뜨거운 오열과 달리 준호와 미라의 표정은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어색하고 가식적인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영은 드문드문 보이는 조문객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친인척이 아닌 준호의 직장 동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영은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영이 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조문객이 적어요? 옆집 김할머니나 교회 권사님들은 안 오셨나요? 준호가 시선을 회피하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께 연락을 못 드렸어. 그래도 그분들은 엄마랑 가족처럼 지내셨는데 연락받으시면 바로 오셨을 텐데. 아, 연락 다 드렸는데 다들 일이 있으신지 못 오신대요. 미라가 시니컬하게 웃으며 하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영은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와 3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옆집 할머니가 연락을 받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영이 무언가 더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연락한 거 맞아요? 옆집 김할머니한테 연락한 거 맞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우리가 알아서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해외에 있어서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였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미라가 하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영은 미라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꽉 막힌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하영이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마지막인데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아직 화장 전이니까 부탁드려서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준호와 미라가 동시에 하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안 돼. 무슨 소리야? 준호가 흠칫 놀라며 하영의 팔을 붙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정적이 순간 깨졌습니다. 왜요? 오빠, 나 한 번만. 하영이 울먹이며 준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가씨, 오빠 말이 맞아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게 나아. 괜히 봤다가 충격받지 말고요. 미라가 황급히 하영의 어깨를 잡아 안쳤습니다. 하영은 준호와 미라의 필사적인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들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엄마 마지막에 많이 아프셨을까요? 하영이 창밖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쓰러지신 거라 고통은 못 느끼셨을 거야.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준호가 하영의 말에 귀찮다는 듯 핸들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하영은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셨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하고 장례 지도사는 화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30분 뒤 화장로 앞에 어머니의 관이 놓였습니다. 하영은 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준호는 하영의 팔을 잡아 끌며 모든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버튼을 누르자 화장로 문이 열리며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컨베이어를 타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 어머니가 정말 영원히 떠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영의 울음소리가 화장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씨, 이런 데서 오래 있으면 더 슬프기만 해요. 어머님도 빨리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랄 거예요. 미라가 하영을 달래는 척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하영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보며 작게 응조렸습니다. 이제 보험금 처리하고 집 정리해야지.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네. 하영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다는 현실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영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느꼈던 준호, 미라의 이상한 반응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 하영은 어머니의 집에서 홀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한때 온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텅 빈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어머니의 방에 앉아 하나하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매일 사용하시던 화장품들이, 옷장에는 정갈하게 걸려있는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익숙한 흔적들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평온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일주일 전이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내용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흔적마저도 하영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와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고 미라는 능숙하게 집안을 살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 시원한 게 없네. 미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모든 일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영이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물건 정리할게요. 준호가 소파에 누워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뭐, 네가?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괜히 힘 빼지 마. 아니요, 제가 할게요. 엄마 물건들은 제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요.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비웃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한 게 있어요. 미라가 손에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급한 게 뭔데요? 어머님 집을 빨리 정리해야 해요. 월세도 계속 나가고 있고. 미라의 말에 하영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49제는 형식적인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준호가 미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엄마 물건들도 제대로 못 정리했는데. 물건이야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미라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이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하영아. 어머니 돌아가신 걸 이제야 알았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연락 못 받으셨어요? 저희 오빠가 연락드렸다고 했는데. 하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연락?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며칠 전에야 다른 이웃한테 들었어. 세상에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김할머니의 말에 하영은 준호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인데 하영아, 이상한 일이 있었어. 김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떤 일이요? 며칠 전부터 어머니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었지. 그것도 밤늦게. 하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남자요? 응. 그 남자하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것도 들었고,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런 얘기 엄마한테 들어봤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헷갈리신 것 같아.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헷갈린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받는 걸. 덩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겨서 내가 다 무섭더라고. 혹시 그 남자랑 싸우다 어머니 잘못되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더라니까. 그때 미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에휴,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엄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딨어. 쯧쯧. 김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시며 문 밖을 나가셨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영아,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혼동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준호가 하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런던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49제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 한정숙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끈질긴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띵동, 띵동. 하영은 계속해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띵동. 하영은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하영이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는 순간 하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야윈 모습의 엄마 한정숙이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초췌한 모습의 엄마 한정숙이 떨리는 몸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하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정숙은 대답 대신 하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하영이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야. 내가 잘못 본 거지? 하영이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영아. 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하영이 한정숙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한정숙의 몸은 차갑고 말랐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한정숙이 하영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살아계셨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영이 한정숙의 얼굴을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한정숙의 뺨은 따뜻했고 눈물도 뜨거웠습니다. 나 꿈꾸는 건가? 엄마 일단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하영이 한정숙을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한정숙의 손을 잡았을 때 손목에 이상한 상처 자국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상처는 뭐예요? 하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서둘러 한정숙에게 마른 옷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한정숙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꿈 아니겠지? 근데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장례까지 치렀는데.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나. 한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영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한정숙은 하영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영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영이 한정숙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영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하영은 한정숙이 살아 돌아온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장례식을 했어요. 화장도 했고.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례식을 정말? 한정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빠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순간 한정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한정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한정숙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한정숙이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영은 정숙의 반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정숙은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위고 푹 꺼진 두 눈, 손목에 남은 선명한 멍자국이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때 하영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하영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에 한정숙은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영이 한정숙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영아,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영이 한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정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준호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게 해? 엄마, 돈 좀 있어요. 준호가 소파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돈? 한정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카드값이 3천만 원 나왔어요.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얘기 미쳤나 봐.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어? 한정숙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사업한다고.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당장 돈을 구해야 한다고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한정숙은 준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큰 돈이 없어.
적금 깨도 1천만 원 정도밖에. 그럼 이 집 보증금이라도 빼줘요. 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을? 그럼 난 어디 가니? 한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판인데. 준호가 한정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파. 술 깨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한정숙이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식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때문에 희생하며 살았는데? 한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럼 지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나갈 수 없어. 한정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한정숙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험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오세요. 약속대로 해야겠어요. 한정숙은 준호의 이상한 행동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니? 곧 알게 될 거예요. 30분 후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어주자 남자는 한정숙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입니까? 남자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잠깐만 함께 가시죠. 남자가 한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싫어. 나는 어디도 안 가. 한정숙이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가 한정숙의 팔을 강제로 잡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한정숙이 준호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만요, 엄마. 며칠만 참아주세요. 그것이 한정숙이 마지막으로 들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그날의 악몽을 하영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영아, 난 그 다음엔 어둠 속에서 깨어났어. 한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이었어. 창문도 없고 축축하고 며칠 동안 거기 갇혀 있었지.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난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절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어. 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오빠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한정숙이 쓰라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혼자서 장례식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거야? 장례식장에서도 알았을 텐데. 마음속에는 분노와 의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장례를 치른 유족인데요. 하영이 접수 데스크에서 당시 담당 직원을 찾았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시신 없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화재나 사고로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 말이에요. 하영이 둘러댔습니다. 아,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죠. 직원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절차요?
사망진단서, 경찰 확인서, 가족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50일 전에 한정숙, 저희 엄마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절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건 유족분께서 그렇게 요청하셨으니까요. 직원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오빠가 요청한 거죠? 네. 그때 상주로 계셨던 김준호님께서 요청하신 게 맞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당시 화장장 기록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영이 실망하며 돌아가려 장례식장을 나왔을 때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한정숙님 유가족분 맞으시죠? 젊은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를 아세요? 아, 그때 제가 이상한 걸 봐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하영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관을 옮길 때 4명이 필요한데 그날은 2명이서도 쉽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빈 관인가 생각했거든요. 그럼 정말 시신이. 제가 그날 찍어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젊은 직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에는 준호와 미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이 운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관을 든 직원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영상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일로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 젊은 직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하영은 곧바로 어머니가 마지막에 계셨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간판이 보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한정숙이라는 분이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하영이 응급실 접수처에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당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김영호 선생님이시군요. 그런데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김 선생님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떠나셨어요. 하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저희도 몰라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시고.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하영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준호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게 한 것은 아닐까? 하영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어있는 관, 성급한 화장,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의사.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하영이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휴대폰에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하영아, 요즘 어디 다니니? 집에 없던데. 연락해. 오빠,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영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준호와 미라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가 어디 있을까?
하영이 준호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카드 명세서와 대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TV 옆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은행 서류들 사이에서 보험 약관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생명보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라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오빠 있나 해서. 하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나갔어요. 그런데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미라가 하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오빠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무슨 궁금한 게? 미라가 하영 주변을 서성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어디서 바빠요? 오빠가 아가씨 찾고 있던데. 미라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영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혹시 요즘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미라가 갑자기 하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요? 어머니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간혹 이상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영이 미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고요. 앞으로는 집에 올 때 미리 연락해요. 깜짝 놀랐잖아. 네, 알겠어요. 하영이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하영은 미라의 이상한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눈치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생명보험, 수익자 김준호, 보험금 5억 원.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영이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어머니 명의의 보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보험회사 본사를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의 차가운 분위기가 마치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상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하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8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하영이 창구로 향하자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숙님의 따님인데요. 어머니 보험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하영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뭐가 이상한가요? 하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요? 그럼 장례 다음 날이네요. 하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서류 검토에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너무 빨리 처리되었네요. 직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보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5억 원입니다. 하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억 원이요? 네, 1년 전에 보장 금액을 대폭 증액하셨더라고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1년 전에요? 누가 증액했나요? 한정숙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직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자세한 건 수급자분께 직접 문의하셔야. 수급자가 누구죠? 하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님입니다.
하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이 일어서려 할 때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보통 이런 큰 보험금은 조사 기간이 있는데 이번엔 면제되었더라고요. 왜요? 사망 원인이 명확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그런데 담당 의사가 확인서를 빨리 내줬나 봐요. 하영은 김영우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온 하영은 곧바로 어머니의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가서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인데 최근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숙 님 맞으시네요. 최근 한 달 거래 내역입니다. 하영이 내역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망 전날에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2천만 원은 누가 인출했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정말요? CCTV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하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왜 그런 큰 돈을 뽑으셨을까요? 은행을 나서며 하영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오빠 나야.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2천만 원을 인출하셨던데 혹시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오빠 엄마 보험금 받은 거 맞지? 응. 그런데 왜? 5억이나 되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뒀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 아니야? 준호의 대답이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큰 빚이라도 있었어?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라 언니는 뭐 하고 있어? 쇼핑몰 일로 바빠. 그런데 너 요즘 어디서 지내니? 집에 없던데. 친구 집에서 잠깐. 오빠, 나 먼저 끊을게. 하영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의 보험금, 갑자기 사라진 의사, 시신 없는 관, 그리고 준호의 어색한 반응들. 이제 확실해졌어. 하영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새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영이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영이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저 미라예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왜요? 아가씨 요즘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미라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하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장례식장 갔다 온 거 다 알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갔죠? 뭘 알아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미라가 추궁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가씨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일 정리하려고.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일 정리요? 웃기지 마세요.
아가씨 지금 저희 뒷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뒷조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라의 목소리에 섬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영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가씨 앞길이나 생각하세요. 제 앞길이요? 해외에서 새 직장 구해서 새 생활 시작하는 게 어때요? 한국에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미라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준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가씨가 여기서 계속 우울해하면서 지내는 거 보기 안 좋아서요. 미라의 말에는 거짓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갈 생각이 없어요.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미라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세요? 하영이 반발했습니다. 원한은 무슨? 저는 아가씨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이상한 짓이 뭐예요? 아가씨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캐묻지 마세요. 미라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하영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얘기하는데 정말 조심하세요. 아가씨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지만 결과는 아가씨가 책임지셔야 해요. 미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의 위협적인 말투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엄마, 미라 언니가 전화했어요. 하영이 한정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한정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이랑 보험회사 간 걸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위협하고. 한정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우리 더 조심해야 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영이 한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위험해지는구나. 한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미라 언니 반응으로 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영이 단단한 의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영은 이제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수집해서 준호와 미라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해야 했습니다. 하영은 미라의 위협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작은 탐정 사무소는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탐정이 하영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제 오빠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족 간의 일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최근에 누구와 만났는지, 특히 수상한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낸 의사와 장례식 직원에 대해 좀 알아봐 주세요. 하영이 가져온 준호와 미라의 사진을 건네주고 그동안에 조사한 자료들을 탐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해 주세요. 급한 일이라서. 하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은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씨와 미라 씨가 어머님 장례식 전에 수상한 사람들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중 한 명은 과거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 강태식이라는 인물입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이 갇혀 있을 때 묘사한 그 남자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예전에 가짜 사망 신고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걸린 전과가 있어요. 최근에 출소했고요. 그럼 우리 오빠가 이 사람을 고용한 건가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직접 이 강태식을 만나봤거든요. 탐정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돈을 주면 증언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어떤 증언을요? 김준호 씨 부부가 자신을 고용해서 한정숙 할머니를 감금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있어요. 탐정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영호라는 의사입니다. 가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의사도 만나보셨어요? 네, 처음엔 거부했지만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이야기하니 입을 열더군요. 탐정이 또 다른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큰 돈을 주면서 사망진단서를 빨리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영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증언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정식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요? 협박을 받거나 더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탐정이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증거들과 함께요. 탐정이 모든 자료를 하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이 감사 인사를 하며 일어섰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탐정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선 하영은 곧바로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 성과가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정말이니? 한정숙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엄마를 감금한 사람도 찾았고 가짜 사망진단서 쓴 의사도 증언하겠다고 해요. 하영아, 괜찮겠지? 한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하영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준호와 미라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영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큰 봉투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긴장감과 함께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영이 접수 창구의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경찰관이 신고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사기와 감금 사건입니다. 제 가족이 연루되어 있어요. 가족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오빠와 새언니가 어머니를 감금하고 가짜로 죽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탔어요. 하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관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이건 수사팀에서 담당해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40대 중반의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팀 박 형사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박 형사가 하영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하영이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장례식장에서 찍은 건데 관이 비어 있다는 증거예요. 박 형사가 휴대폰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관을 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녹음은 어머니를 감금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하영이 녹음기를 틀어줬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호가 1,000만 원 주면서 할머니를 며칠 동안 감금해달라고 했어요. 죽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숨겨두라고. 박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의사의 증언도 들어보세요. 하영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김영우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 씨가 1,000만 원을 주면서 사망진단서를 빨리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별다른 검사 없이 심장마비로 써달라고.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그런데 피해자이신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박 형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모셔놨어요. 언제든 모셔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모셔올 수 있을까요? 직접 진술을 들어야겠어요. 네,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영이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한정숙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 형사가 한정숙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에 준호가 술 취해서 집에 왔어요. 돈 달라고 하면서 한정숙이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낯선 남자가 와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어둡고 습한 지하실 같은 곳에 가둬놨고 박 형사는 한정숙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실이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트럭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박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대신 조심하세요. 아직 체포 전까지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경찰서를 나서며 하영은 한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영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남을 뻔했어. 한정숙이 하영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박 형사를 포함한 수사관 4명이 차에서 내려 집을 포위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동네는 아직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 형사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갑니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준호 씨죠? 사기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사기요?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이. 준호가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미라가 뛰어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고 잠옷 위에 카디건을 대충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라가 황급히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최미라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라가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한정숙 씨 보험금 사기건입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준호와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장례까지 치렀단 말이에요.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셔서 말씀하시고요. 수사관이 미라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미라가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분명 오해일 거야. 준호가 미라를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식과 김영우 의사 아시죠? 그 사람들 증언도 있는데 자꾸 무슨 오해라고. 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태식이 그놈이 말했다고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를 주고 무엇을 시켰는지 다 말이에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여보, 정신 차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미라가 여전히 부인하며 소리쳤습니다. 김하영이가 우리를 신고한 거죠? 준호가 고개를 들며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그년이 감히. 미라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차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준호와 미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다고요. 미라가 뒷좌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진술은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운전하던 수사관이 백미러로 미라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분리되었습니다. 준호는 박 형사와 마주 앉았고 미라는 다른 형사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씨,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박 형사가 조사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한편 옆 조사실에서는 미라가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시신 없는 장례식 보험 사기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영과 한정숙은 증인석 앞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준호와 미라가 각자 다른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경위가 외치자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의 김 판사가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와 미라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정숙을 감금하고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여 보험금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미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증인 한정숙 씨,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정숙이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정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술에 취해서 집에 왔어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한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낯선 남자가 와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어디 지하실 같은 곳에 며칠 동안 가둬놨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준호가 보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남자가 술 취해서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어요. 그때 도망쳐 나왔습니다. 한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들 김준호와 평소 관계가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이 준호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증인 강태식 씨,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는 어수룩한 모습의 강태식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준호로부터 무엇을 의뢰받았습니까? 검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며칠 동안 어딘가에 숨겨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 주면서요. 강태식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그냥 잠깐 숨겨두는 거라고 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우 의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준호로부터 무엇을 부탁받았습니까? 사망진단서를 빨리 써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을 주면서 별다른 검사 없이 심장마비로 써달라고. 김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자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 일어서십시오.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3개월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빚에 시달리다가 미라의 제안에 넘어가서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준호가 울먹이며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십시오.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정숙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한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미라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미라,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라가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김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미라가 끝까지 우기고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미라의 태도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어 보이는군요. 재판은 몇 시간 더 계속되었고 마침내 선고를 위한 다음 공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2주 후 선고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 사건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영과 한정숙은 피해자 가족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준호와 미라는 각각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외침과 함께 김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이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준호와 미라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을 가족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극악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준호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미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노모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한정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피고인 김준호, 일어서십시오. 준호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감금하고 사기를 친 죄책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을 일을. 피고인 최미라, 일어서십시오. 이번에는 미라가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미라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의 목소리에 엄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돈 없는 남편 만난 게 죄인가요? 미라가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의 태도는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김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돈 한 푼 안 주면서 우리더러 알아서 살라고 했어요. 미라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본인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기, 감금, 협박 등의 혐의와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억울하다고요. 미라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한정숙 씨와 김하영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김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나갔습니다. 공범인 강태식은 징역 5년, 김영우 의사는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 이기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모든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영이 한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김 판사가 의미 깊은 말로 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을 돈으로 이용하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고가 끝나자 준호는 교도관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제대로 효도할게요. 한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끌려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법정을 나서는 하영과 한정숙은 서로 어깨를 감싸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긴 악몽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지 한 달 후 하영과 한정숙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에 바빴습니다. 한정숙의 집은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로 가득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이사 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영이 부엌에서 오래된 접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새로 시작하는데 옛날 것들 가져갈 필요 없어. 한정숙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끼시던 건데, 아끼던 것들이 다 추억을 담고 있잖아. 좋은 추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영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들이 준호와 연결된 기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갈까요? 응, 옷이랑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한정숙이 잠시 멈췄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겠어. 뭐예요? 네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야. 엄마한테 그려준 카네이션 그림도 있고. 한정숙이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영은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서툰 그림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까지 다 모아두셨네요. 너는 항상 엄마를 생각해줬어. 준호와는 달리.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빠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영이 한정숙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이틀 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깔끔한 2층 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엄마? 하영이 집 앞 작은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좋네. 텃밭도 가꿀 수 있겠고. 한정숙이 흙을 만지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심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다 키워요. 하영아, 너는 일은 어떻게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재택근무 가능한 번역일을 이미 알아봤어요. 하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을 너무 엄마한테 맞추지는 마라. 뭘 맞춰요? 저도 이런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하영이 한정숙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 계약을 마치고 나서 하영은 한정숙을 정신과 상담소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같이 받을게요. 하영이 상담소 앞에서 망설이는 한정숙을 설득했습니다. 상담 같은 거 받아서 뭘 해? 시간이 약이지. 시간만으로는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실에서 40대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억지로 데려왔어요. 하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상담사가 한정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정숙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이에요. 당연한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사의 말에 한정숙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의 상담이 끝나고 나서 한정숙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엄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다음에 또 와볼까? 한정숙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한정숙은 새 집 마당에 심을 채소 모종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추, 치커리, 토마토, 오이. 우리 둘이 먹을 만큼은 충분히 키울 수 있겠어. 엄마, 농사 짓는 재미에 빠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 좋지. 건강한 취미 생기는 거잖아. 한정숙이 싱긋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영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이제 정말 떠나자. 한정숙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문을 잠그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정숙은 마당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 오이가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아침마다 이웃들과 나눠 먹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하영이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서 한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기른 거라서 그런지 더 맛있네. 한정숙이 아삭아삭 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상담 받으러 가는 날이죠? 응. 벌써 6개월째인데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한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한정숙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또 그 꿈 꿨어. 한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지하실에 갇혀 있는 꿈. 아직도 가끔 꿔. 하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고마워, 하영아.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한정숙이 하영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오후에 한정숙이 상담을 받는 동안 하영은 근처 카페에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한정숙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상담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월 1회만 와도 된다고 하시네. 많이 좋아졌다고. 정말요? 다행이에요. 하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아, 너는 괜찮니? 오빠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준호 생각이 나긴 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하시는군요. 미워하려고 해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쉽지 않아. 한정숙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 남은 상처 자국들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국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정숙이 상처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한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텃밭에서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이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기르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돌봐주기만 하면 돼요. 한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토마토도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한정숙이 바구니를 들고 토마토를 따서 건네줬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이세요. 응. 여기 사람들이 다 좋아. 서로 도와주고 사는 맛이 있어. 한정숙이 흙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당분간은. 아니, 아마 오래 살 것 같아. 한정숙이 집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떨어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영아, 정말 고마워. 한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만약 네가 포기했다면. 한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포기할 리가 없죠. 엄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영이 한정숙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으며 새로운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을 찾은 것처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